혹시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고부 갈등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당사자거든요. 이때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나름대로 결혼 이후 시어머니와 잘 지냈다고 생각했었지만 최근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 일하는 것을 사랑하는 커리어머니로 사사 졸업 이후 지금까지 일하는 것을 사랑하는 커리어머니로 사사 때문에 제 금을 전환한 것이 그때부터 시어머니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이랑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실 거라 생각되는데 실제로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우선은 저는 남편과 회사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제약회사였습니다. 제 남편은 약학을 공부했고 저는 대학 때 마케팅을 전공했어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경영학과 홍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마케팅 분야를 선택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제약회사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취업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부서는 달랐지만 같은 회사에 있어서 자주 마주치는 일이 많았고 공통된 지인들도 많아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연령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결혼 얘기도 쉽게 나왔고 그렇게 2년여의 연애 끝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의 지지로 상견례도 스무스하게 진행되었어요. 결국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단인인의 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못 들었고 저희는 같은 직장에서 만났어요. 저는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고 우리 회사를 다른 나라에 홍보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남편의 교육과 진로에 큰 관심을 쏟으셔서 그런지 제가 하는 일에도 특히나 관심이 많으셨어요. 제가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 모습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후에도 우리의 생활을 존중해 주시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더라고요. 너네 때는 우리랑 달라서 여자도 직장 생활하는 게 당연하지. 아마 결혼하고 직장 생활 병에 걸다 보면 평소보다 더 바쁠 거야. 그러니 초반에는 힘든 일도 있겠지만요. 남편이 대화를 나누면서 콩달 리조트를 즐겁게 이용하고 힘든 일을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힘들 때는 언제나 나에게 찾아와 내가 도와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정신적으로 저를 많이 지지해 주셨어요. 물론 물질적인 지원은 아니었지만요. 제가 결혼했을 당시 시댁에서는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못했어요. 여유는 있었지만 초기금에서 1,000만 원을 저희에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저나 남편이 월급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해서 벌어도 충분했어요. 저나 남편이 씀씀이가 크지 않아서 최대한 잘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시아버님도 당시에 아직 회사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어느 때는 생활비에 대한 큰 부담이 없었습니다. 용돈을 드려야 하거나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머니도 제가 알기로는 모아둔 돈이 조금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배려심 많으신 시부모님 같았지만 아주 가끔은 띠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시어머니를 만나면 남의 집안 며느리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영희네 알지. 영희네 집 며느리는 결혼하자마자 퇴사했대요.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남편 혼자 돈을 벌게 해 그런 가정이 화목할 수가 있겠니? 요즘 돈을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힘들게 구한 직장을 때려치고 남편 혼자 등골 빠지게 하고 일하고 여자는 놀고만 있고 집은 돈이 없어서 악순환인 이유를 왜 그걸 모르나 몰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또 가끔은 그 순자의 며느리가 아이가 하나도 없는데 벌써부터 퇴사하고 임신 준비를 한다더라. 임신 준비를 하는데 퇴사를 왜 하는 거니? 일하는 시간에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 요즘 애들은 별 핑계를 다 들면서 일을 그만두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셨구나 하는 생각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반복해서 듣다 보니 은근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저도 다른 집 며느리들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막 결혼을 하게 된 상황인데 아무래도 너는 절대 일을 그만두면 안 되는걸?
압박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저는 진정으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만둘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일을 그만두는 걸 정말 싫어하실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언젠가부터는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는 여성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요즘은 아들을 둔 부모들도 대체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 부서에서는 재택근무 관련 특별 혜택 공지가 나왔었어요. 마케팅 부서 직원들을 위한 재택근무 지원을 회사에서 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우리 부서는 주로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일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에 근무하기 위해 출근해야 하는 이유가 없었거든요. 시차 때문에 야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저는 해당 공고를 보자마자 바로 지원했어요. 그 이유는 당시 금융 분야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학원에 다니면서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재택근무로도 충분히 학원에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렇게 남편과 상의한 끝에 당연히 재택근무 신청을 했고 경쟁률이 높은 공고였던데요. 그런데 일정은 미완성이라서 아들과 정말 맛있는 것을 먹으러 나오지 못한다. 님에게도 재택근무에 관해 말씀드렸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 직장에 다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시어머니가 계셔서 내가 일 그만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일하는 것이라는 점을 어필하고 싶었나 봐요. 어머님, 이제 제가 재택근무로 일할 것 같아요. 재택근무를 아시죠? 일하는 방식은 동일하지만 집에서 하는 거예요. 회사로 출근할 필요가 없는 제도가 우리 부서에 도입되었거든요.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제가 이전에 따고 싶다고 했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일 그만둔 게 아니라는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더라면 예상 밖의 일이었어요. 어머님, 나 역시 그렇게 구식적이지 않아요. 재택근무도 못 들어봤을까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나도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해. 집에서 일하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지 않을까? 아마 회사에 가면 회사 분위기도 좋고 모두가 일하는 분위기니까 효율도 높아질 거야. 그래서 너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걱정돼. 집에서 일하는 나를 걱정해 주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일하는 것이 더 힘들지 않냐고 배려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었고 부모님께서 정말 좋은 분들이라는 생각을 다시 했어요. 그동안 일을 그만둔 며느리들을 욕하시는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에게 생긴 작은 편견들이 모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일하고 있는 지 6개월이 되었어요. 일자리의 올바른 문법 구조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전문 자격증을 2개나 취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기뻐서 하던 일에 더 열심히 했고 새로운 일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하던 때였죠. 그래서 눈 깜박할 사이에 여유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집 전화가 울렸는데 응급실에서 남편이 왜 응급실에 갔는지 전화해왔어요. 외국 출장 중에 음식을 잘못 먹은 모양이라 소화가 되지 않아 응급실에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면 응급실을 찾냐고 물었는데 그 나라 음식이 몸에 잘 맞지 않았던 모양이래요. 너무 깜짝 놀라긴 했지만 이런 일이 가끔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시어머니가 완전히 변하셨어요. 자꾸만 제게 저는 하고 있는데 가끔 우리 집에 들락날락 거리시죠. 그러면서 아들 민서가 오늘은 괜찮니? 건강은 어떻게 지내? 오늘 뭐 먹고 나갔어? 어제 저녁에 와이프가 뭐 해줬어? 남편이 응급실에서 퇴원해 회복한 지도 이미 몇 주나 지났는데 시어머니는 아직도 걱정을 멈추지 않고 나를 괴롭힙니다. 마치 제가 하루라도 밥을 안 먹었다면 코를 잡고 화를 냅니다. 매일 우리 집을 자주 방문하셨어요. 어느 날은 반찬을 바리벨리 싸들고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휴, 그래도 내가 집에 있어서 참 좋네요. 다행히도 마음이 놓이네요. 우리 아들 밥 줄 사람이 있어서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힘들지 않게 보살펴주는 것은 집사람의 역할이에요. 엄마로서 아들을 걱정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집에서 재택으로 일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갑자기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선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머니,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요. 저의 집에 반찬을 넣고 가시는 거면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놓고 가 주세요. 어머니를 맞이해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급한 약속이 있어요. 어쩔 수 없네요. 이런 말씀을 하신 시어머니께서는 아이고, 집에서 다시 오는 사람이 약속이 있어도 급한 약속은 아닌데 좀 기다려줘. 난 너한테 해줄 일이 있어서 무거운 거를 들고 와서 지금 당장 냉장고에 알마를 위치에 넣어 놓지 않으면 손상될 거야. 너희 집 살림을 잘 몰라서 필요한 물품들을 모두 살 때까지 기다려 하셨어요. 전화를 끊으셨지만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그냥 나이가 많으신 시어머니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15분 만에 도착할 것으로 했던 시어머니가 20분, 25분, 30분이 지났는데도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않기에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관계가 있으며 약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오지 않아서 저는 그냥 나가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놀러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회사 직원들을 만나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벌떡 주차장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이미 조금 늦은 상황이었거든요. 주차장으로 가서 우리 차를 찾아 시동을 켰는데 그때 시어머니가 보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딱 주차장으로 들어오시는 찰나에 저와 딱 마주친 거죠. 제 상황은 잘못되었을 거라 생각해서 얼른 내려서 시어머니에게 말하러 뛰어갔어요. 어머니, 제가 회사 직원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15분 남았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30분이 넘도록 전화도 안 해주셨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으셔서 어쩔 수 없이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다시 뜻밖의 시비를 거셨습니다. 우리 아들 차니까 왜 내가 이걸 타고 다니냐? 출근하는 사람이 타야지. 너는 언제부터 이걸 타고 다녔어? 그럼 우리 아들은 못 타게 되는 거야? 내가 뺏어 타는 거야? 집에서 놀면서 우리 아들 차라도 끌어다가 타냐고? 우리 아들 힘들게 해서 애가 응급실에 가고 건강이 계속 좋아지지 않는 거야? 하지만 저는 정말 황당했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차분히 말했어요. 어머니, 남편의 차를 뺏어 탄다고? 우리 집엔 차 한 대밖에 없고 같이 필요할 때 타는 것뿐이에요. 차를 타는 이유는 차를 타고 가는 게 더 오래 걸려서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이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더 편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어머니께서 운전을 하지 않아서 모르시는 일입니다. 또 제가 집에서 놀 때 남편의 차를 빼앗아 탄다는 말에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듣는 척도 안 하시더군요. 그냥 놀 때의 변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 말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 밖에 저를 만날 때마다 남편의 차를 빼앗아 다니는 나쁜 아내로 대우하시더군요. 그러던 중에 심지어 한 번은 저와 남편을 같이 시댁에 불러서요.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민서가, 너는 요즘 집에서 밥을 먹고 있냐? 몇 끼나 집에서 먹어? 그때 응급실에 갔다 온 이후로 내가 걱정돼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 아이야, 왜 걱정해? 요즘은 건강 괜찮아요. 걱정 마. 이 집에서요. 집에서 별로 안 먹은 거죠? 주말에 한 끼 정도밖에 안 먹을 정도인데 왜 그래? 눈치도 없는 남편. 본인은 평일에 회사에서 밥 먹고 오고 주말에는 늦게까지 자느라 한 끼밖에 안 먹는다는데 저를 곤란하게 했어요. 무슨 소린가? 내가 가져다 준 반찬이 어디 갔는지. 주말에만 밥을 먹는다고? 또 집에서 왜 밥 안 먹어? 혹시 와이프가 못 먹게 하는 건가? 듣자마자 하니까 제가 밥을 안 주는 사람처럼 말하더라고요. 심지어 반찬은 어디 빼돌린 것 같다고 말해요. 어머니가 주신 반찬은 사람처럼 냉장고에 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주셔서 제가 최대한 먹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양이 많아서 좀 곤란해요.
내가 싸다 준 반찬을 내가 먹는다고 너는 참 편하게 산다며 자동차도 뺏어 타고 아들에게 주려고 갖고 간 반찬을 내가 중간에서 먹어버리는 거네. 난 아들에게 주려고 뼈 빠지게 고생을 하며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며느리에게 호강시켜 주려고 괜한 짓을 한 것 같다. 그럼 너는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 어머니, 제가 억지로 먹는 반찬이 자꾸 상해요. 또 남편이 어머니의 반찬을 먹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그날 우리는 크게 문제를 논의해야겠어요. 싸웠었고 저를 도둑년 취급하시는 시어머니께서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고 저에게 쌓인 오해를 풀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 일은 달랬었지만 시어머니와 저는 서로 빈도가 상했었습니다. 이후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다시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띵동 소리만 들려와도 이제는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예요. 시어머니가 또 왜 오셨는지, 반찬을 또 만들어 오신 것은 아닌지, 온 후 또 어떤 잔소리를 할지 생각하면 지침으로 집에 없는 척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비밀번호도 다 아시는 시어머니께서 그냥 문을 열어드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초인종을 누르신 시어머니께서 스피커폰으로 말했죠. 네. 누구세요? 누구냐고. 빨리 분간 좀 해. 나 오늘 반찬 사온 거야? 열어봐. 다리 아파서 죽겠어.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오시다니. 오늘은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뭔가 들고 오신 것 같은데 저한텐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앉아봐라. 거실로 와봐. 할 말이 있어? 아휴, 힘들어 죽겠다. 너희들은 사는 것도 그렇고 신혼부부들이 아무리 철이 없다고 하지만 너희들마저 그렇게 살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늦었든 가르치며 알려줘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갑자기 지갑을 꺼내시더니 시어머니는 카드를 꺼내셨다. 내려놓은 뒤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셨는지 물어봤어요. 매달 1일에 100만 원을 여기에 넣을 거라고 했어요. 너는 이 돈을 사용하여 생활비를 지출하면 된다고 말했지. 무슨 황당한 상황이야. 그럼 이 돈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아? 예전에도 100만 원 이상 썼던 거야. 가족과 함께 살면서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면 100만 원으로는 부족해. 그리고 시어머니가 왜 우리에게 100만 원을 주려고 하시는 거야? 1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너희 여기 이 모양으로 살림을 하려는 거지? 나는 예전에 30만 원으로도 잘 사무쳤어. 아껴서 살면 못 살게 없어. 너희들은 절약 정신이 전혀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풍요로운 시대에도 이렇게 힘들게 산다는 것이요.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사치를 부리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건 결코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저 혼자 살 때도 100만 원 이상을 쓰곤 했는데 남편과 둘이 100만 원 이내로 생활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저가 왜 시어머니에게 돈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스스로 돈을 벌어가며 잘 살지 않나요? 그렇지만 얼마나 말해도 시어머니는 집에 가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우리 집 거실에서 기다리시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설명하시고 아들이 일하러 와서 수고했지만 근데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오라고 하셨지 않나요? 이하 생략. 혼자 일해 돈을 버는데 계속 이렇게만 하면 너희 집 망해 버릴 거야. 너 통장과 카드 다 가져와. 엄마가 매달 100만 원씩 넣어줄 테니까 그 돈으로 생활비를 알아서 쓰고 조금은 아끼는 습관을 가져야 해. 그래야 나이가 들어도 잘 살 수 있어. 어머님, 이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절약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 그러니까 사치적인 소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필요한 것은 제가 벌어서 사고 있는데요. 학교 다니면서 잘 살고 있는데 지금은 저를 아예 일 안 하는 사람 취급하면서 돈을 주시려니까 제가 황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오면 조금은 사태가 일단락 될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기다렸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어머니 편들면서 한술 더 뜨는 거였어요. 여보, 틀린 건 아니야. 우리 회사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 반대만 하지 말고
우리 엄마가 말한 대로 한번 따라보면 어떨까? 아니, 여보. 우리가 왜 그런지 내가 집에 있지만 재택근무를 한다고. 근무라는 게 몰라? 집에서 일하는 거지? 그런데 왜 지금 어머니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내가 잘 벌고 있는 생활비를 섭하면서 나를 사치하고 노는 사람 취급하는지 모르겠어. 설령 내가 놀아도 그게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아니, 나는 지금 일까지 하고 있다니까. 다들 왜 그러는 거야? 당황스럽다.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알아.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도 조금은 아끼면서 절약하면서 살 필요도 있는 거지. 나는 엄마 생각에 동의해. 남편은 시어머니 생각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틀려서 그만두기는 그냥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 됐다. 됐어 하는 느낌으로 싸우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남편의 동에 기분이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그날 그 자리에서 100만 원으로 절대 못 산다고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100만 원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하면 다들 이해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상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모아놓은 통장을 어머니께 왜 맡겨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았고 그것에 동의하는 남편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참기로 했어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자 시어머니는 생활비 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주더라고요. 매달 일일이 되면 돈을 내야 할 곳이 오죽 많나요? 관리비 30만 원에 저희 신혼가전 제품 할부까지 다 낸 후에 얼마가 남았는지 아세요? 2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지 않나요? 일일이 되면 많은 돈들이 자동으로 빠져나가요. 심지어 오전에는 얼마 안 빠져나가기도 했는데 벌써 100만 원이 채워졌어요. 남편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텐데 어떻게 어머니의 제안에 그렇게 동의를 할 수 있는지 또는 제가 사치하는 사람 취급을 받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되지 않았답니다. 물론 저희가 신혼이니까 이것저것 산 것도 많고 할부 금액도 많아서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도 다 저희가 필요한 것을 산 거잖아요. 저는 바로 이거지 현실적으로 1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필하기 위해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랬지? 100만 원으로 살기에는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해. 관리랑 할부금 내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어머님이 보내주신 돈 나 지금 다 썼어. 100만 원이 저는 이렇게 말하면 남편이 많이 현실적으로 정말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그 많은 걸 하루 만에. 다 썼다고 너 어디 백화점이라도 갔냐? 전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남편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사치를 했길래 이러는 거예요? 백화점 무슨 소리야? 방금 말했잖아. 관리비도 내고 우리 할부금도 이제 절반 정도 냈다고. 심지어 대출 이자랑 우리 통신비 이런 건 아직 빠져나가지도 않았어. 우리 평소에 밥 먹는 데나 식료품 사는 비용도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거야? 내가 1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우겨? 왜 우기니?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깊이 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100만 원이 정말 부족했다고 했다면 당신이 똑똑하게 엄마랑 얘기해서 조율해야지. 시시콜콜하나도 나한테. 징징거리면서 짜증을 그렇게 부리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잘한 일들은 집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노는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요. 집에서 재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짜잘한 일들은 집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말을 들으셨죠. 또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왔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돈을 넣은 거 봤어요. 이번 달부터는 잘 살아봐라고 한 학교에서 잘 지켜봐라며 반찬거리도 만들어 왔어요.
너와 남편이랑 알콩달콩하게 맛있게 먹으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잘 챙겨주고 내가 싫다고 해도 먹여주면 잘 먹는 애니까 억지로라도 건강하게 자라게 해야 한다. 음식 좀 챙겨줘.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 안 그러면 어머님이 100만 원 주신 거 잘 받았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을 썼어요. 뭐, 그 많은 걸 다 썼다고. 너 도대체 돈을 어떻게 쓰는 거야? 너는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길래 그 모양 그대로 돈을 쓰는 거야?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간섭을 해야 하네. 시어머니는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쓴 건지 듣고 싶지도 않고 저에게 크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저는 그 즉시 짐을 싸서 친정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채 집을 나왔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말도 안 돼. 어디 갔어? 엄마랑. 크게 싸웠다면 화 풀어 그리고 깨 사과드려 어떤 일이었는지 묻지도 않고 저에게 사과를 드리라니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는 안 보더라도 뻔하네요. 내가 사과를 왜 드려 나는 사과할 일을 한 적도 없고 해야 할 이유도 없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 사과를 하지? 지금 다들 본인들 홈그라운드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뭐가 가만히 안 있으면 어떡할 건데? 엄마 걱정하시고 얼른 집에 들어와. 남편은 몇 살인데 본인 와이프는 걱정하지도 않고 본인 엄마만 걱정했네. 그놈의 엄마야? 왜 요즘 어머님이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100만 원에 주실 거면 앞으로 5개월에 한 달. 저는 다짐했습니다. 신혼집에서는 오직 500만 원씩만 쓸 것이라고요. 500만 원이 모이면 집에 들어가야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5개월에 한 번씩만 돈을 집에 넣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말이야? 우리는 한 달에 500만 원을 썼는데 왜 기억이 안 나냐고요? 엄마가 주신 카드에 500만 원이 쌓이면 알려주라고 해요.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우리 집에서 살아줄 테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비열할까요? 내가 많이 쓰니까 남편이 조금 아끼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당연하죠. 자기도 잘 알면서 우리가 500만 원 정도 쓴다는 거요. 사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나 확신하고서 제게 허리띠를 쳐서 매라고 억지로 요구한 거잖아요. 우리가 집을 자가로 사용하고 있어서 대출이 있는 건 분명 스스로도 알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알았어. 엄마한테 잘 말해서 300만 원까지 받아보기로 했어. 그래서 들어와. 300만 원. 아니, 도저히 불가능해. 그렇다면 300만 원이면 2달에 한 번씩 가서 살아야 해줄게. 남편은 화를 내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너 지금 결혼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자꾸 돈을 주겠다고 요구하는 게 맞냐고. 그래서 남편은 말했어요. 너 말이 잘했다. 결혼이 장난이야. 시어머니가 왜 우리 통장을 관리해? 우리는 어른인 것이고 우리 의사로 결혼한 거 아니겠어? 그걸 시어머니에게 왜 맡기지? 권한을 맡기면서 내 자유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 당신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건 아니지만 엄마가 우리를 도와주려는 거잖아. 우리 사실 미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지 않잖아. 이번 기회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맞지? 그래. 그 말도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막말로 시댁에서 엄청나게 도움을 받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잠을 설치고 열심히 일해번 돈인데 그걸 중간에서 틀어막으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냐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 노후에 대한 생각은 중요하겠지만 현재도 중요하고 내가 능력을 발휘해 모으고 있는데 왜 제3자가 개입하나요? 나는 그게 너무 힘들다고 왜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정말로 힘들어.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친정에 계속 있자 친정 부모님도 걱정하기 시작하셨어요. 딸, 그래도 집에 들어가 보거나 연락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너무 연락을 안 하니까 나도 이제 조금은 걱정이 되네. 저는 걱정은 커녕 남편이 자존심을 부리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절대 먼저 전화하지 않았죠. 아니, 엄마, 나도 내가 잘못했을 때는 구부려야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번 일 같은 경우엔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번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구부리고 수긍하게 되면 앞으로 나는 평생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나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 엄마. 그리고 걱정하지 마. 그렇게 관심을 끄고 제 할 일을 하다 보니 역시 남편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내가 해결 방안이 있어. 그러니까 집으로 와서 이야기를 나누자. 저는 시간도 어느 정도 흘렀고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어느 정도 내 의사가 반영될 것 같아서 신혼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은 저를 식탁에 앉게 하더라고요. 여기 식탁에 앉아봐. 나 할 얘기가 있어? 내가 엄마한테도 얘기해봤고 우리 돈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하기로 결론을 내렸어. 앞으로는 생활비 카드 같은 것은 일절 없을 거야. 저는 웬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저도 호의적으로 대응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 고마워. 내 말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동안 잘 지냈어? 아니, 그 얘기하기 전에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라면 제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예요. 같았어요. 조건은 또 뭐야? 우리 가계부를 써야 돼. 한 달에 한 번 엄마가 그것만 확인하는데 가계부 쓰는 거 어렵지도 않고 일기장처럼 매일매일 쓰다 보면 더 쉬워질 거야. 그랬어. 어차피 집에서 일하니까 당신 퇴근 시간에 가계부를 쓴다고 생각해. 그럼 엄마도 더는 말씀 안 하셨고요. 내가 엄마를 힘들게 설득한 거야? 가계부 그래 뭐, 내가 필요하면 가계부 쓸 수도 있지. 근데 그걸 어머님이 왜 검사를 하셔?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앞가림 잘하면서 살겠다는데 왜 어머님이 검사를 하시죠? 우리가 제래야? 내가 힘들게 설득한 거라니까. 이게 바꾸려면 엄마를 또 설득해야 돼. 당신 자꾸 설득 그러는데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이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이건 설득할 일이 아니에요. 여보, 어머님이 부탁하셔도 못 자랄 판에 왜 우리가 계속 설득을 해야 되는 건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신 정말 당신만 생각할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이해 못해. 너무 이기적이다. 내가 이기적이야. 나한테 미안한데 당신이라도 그게 고집이라는 걸 알아주고 이해해 줄 수 있으면 몰라. 근데 당신조차 엄마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 정말 미안한데 당신이랑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해야겠어? 뭐라고?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얄밉게 말할래? 얄미워. 그래, 나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 가계부를 잘 쓰는 사람을 만나면 어머니가 우리 아이까지 낳으면 육가일까지 쓰라고 하실 기세인데 당신과 더 살아봤자 내 미래가 너무 어두워. 그래도 이렇게 이혼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앞으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어머님이 도와주겠지? 사기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다 우리를 위한 거잖아. 왜 당신은 그걸 이해 못해? 내가 이걸 할 테니 너는 따라와. 조건으로 말해야 하는 게 아니라고. 이번 일 경우에도 어머님은 우리에게 제한을 하실 수가 있었어. 하지만 가계부 경우에도 생활비 카드의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어머님이 결정하시고 나에게 통해. 나는 이런 식의 대화 턴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리고 그것이 고쳐질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아.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 같았어요.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남편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가게에 불러줄래 하는 소리를 내는데 뭐랄까 저는 제 미래가 모두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가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방식과 남편의 반응, 이런 것들이 저는 완벽히 이해치 못한 상태에서 결정되고 저는 무조건 따라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그 결과 이혼하게 되었고요. 우리가 이혼 소식을 시어머니에게 알렸을 때 시어머니는 매우 당황했고 어쩔 줄 모르는 기색을 보였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오히려 잘 됐다며 씀씀이를 하시며 혜은 며느리가 나가서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오려고 한다라며 저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한동안
놀아서 좋았냐고 저를 마지막까지 고박하셨습니다. 저는 일말의 정이라도 있었지만 이 말을 듣고부터 이 집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어요. 이 소식을 저희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엄마는 아무래도 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길 바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속사정을 상세히 이야기하자 저희 어머니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엄마도 시집살이를 하신 분으로서 너무 힘든 결혼 생활이라면 그만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여자가 경제력이 있다면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100% 진심일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편이 든든하게 있다는 사실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 아빠도 마찬가지로 응원해 주셨고 남편은 저와 이혼한 이후 계속 지지해 주셨어요. 시댁에 들어와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관찰하고 싶은 시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살고 싶어 하셨을 것 같아요. 남편도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져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오프라인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시어머니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남편도 결국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남편이 저도 재택근무하는 모습을 보고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편이 재택근무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궁금한데 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 생활을 경험한 분들은 재택근무에는 꽤 많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하지만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재택근무를 한다면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쉬운 것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계획과 삶을 조절해야 하는 일인데요. 그런데 남편은 재택근무를 하게 된 이유로 집에서 노느라 일이 밀려나서 다시 회사로 나오라는 요청을 받았고 회사에 나가도 적응을 못해서 결국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이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것도 정말 궁금하네요. 당시에는 자격증도 따야 하고 다른 공부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시작했지만 회사에 있으면 오히려 더 효율이 올라가고 일하기도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저를 놀고 있는 사람 취급하거나 돈만 쓰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을 보면 얼마큼 어려울지 억울했습니다. 남편도 백수가 되고 어머니도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한편으로는 보상받은 것 같아서 참으로 통이 나네요. 제 고통을 겪어봤으니 이제 제 입장을 이해할까요? 그래도 애 낳기 전에 이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까요? 저는 정말 황당하고 힘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매우 어려운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지 않은데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잘 해지지 않을 때가 있죠. 그저 마음이 힘든 것뿐이에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 어둠도 언젠간 끝이 있단 점입니다. 오늘 읽은 책에 있는 구절이 있어요. 마음이 힘들 때는 이것도 모두 날씨라고 생각하고 계절이 아님을 알아요. 봄에도 매일매일 날씨가 다르잖아요. 오늘은 화창할 수도 있고 내일은 비가 오기도 하고 또 해가 뜨기도 하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계절은 봄이잖아요. 그리고 겨울에도 아무리 추운데도 조금만 지나면 다시 봄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식으로 계절의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좌절하지 않고 저처럼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뿐이니까요. 주변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고 단단한 삶을 같이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라디오에서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위안을 얻었고요. 제 에피소드는 큰 사건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힐링과 재미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